일단 저는 이제 여기 학원에서 인문논술을 할 거고 원장이고 국어를 가르치고 인문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 목표는 10분 안에 끝내는 건데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녁 드시러 가세요. 저도 배고프거든요. 예, 저도 지금 계속 뒤에 서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논술이 있고 약술형 논술인데 차이가 뭐냐면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은 그 과정 전체를 다 써서 증명하는 거예요. 몽땅 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만약 수리논술이라면 어떤 문제를 주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과정을 다 써서 마지막에 답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왜 채점 기준이 주관적이지 않냐 하고 연결해 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없진 않지만 주관적인 걸 최대한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다 맞아야 어쨌든 채점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야 얘는 표현을 이렇게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했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가산점 부분에서 몇 점인 거지 그게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인문논술이고 글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답이 있어요.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 없이 야 한번 네 마음껏 써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논술이 있었을 때 수능 치고 논술 때 그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정의에 대해서 말해봐. 이건 답이 없죠. 뭐 사랑에 대해서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문제가 그랬어요. 서울대 문제가 실제로. 그건 이제 얘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일이 써서 얘의 이제 이를테면 어떤 그 얘의 정신세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였다면 지금 인문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수리논술도 다 이런 요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를 다 넣어놨어요. 이거 들어가 있으면 5점, 이거 빠져 있으면 3점, 여기까지만 1점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논술이면 약술논술은 그냥 정답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약술논술은 정답만 있는 거고 얘는 제시문들이 복잡하게 나온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면 약술논술은 짤막한 글에서 얘가 내용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은 전 과정을 다 서술해야 되는 거고 약술논술은 정답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지금 보시면 뒤에 가서 제가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인문논술도. 예를 들어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통계 자료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수리가 껴요. 수리가 끼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도 들어가요. 지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냥 언어논술에 여기 가다 보면 언어논술에 통계 자료 가다 보면 여기에 연대가 나옵니다. 수리논술에 보면 또 연대가 나와요. 영어 지문 가면 연대가 나와요. 아까 이제 우리 수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대는 최저가 없어요. 이제 서울대가 곧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은 어쨌든 고대와 연대입니다. 근데 연대는 수능 전에 보는데 최저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 해야 돼요? 어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중에 하나는 영어인데 심지어 외대도 영어를 쓰죠. 외대니까요. 근데 이 외대 지문은 그냥 수능 특강 수준의 지문이에요. 거기 있는 걸 발췌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연대는 미국 잡지 정도를 읽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려워요. 제시문도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히려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보다 연대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얘는 그냥 내가 글 써놓은 걸 이제 그냥 구글에 약간 번역해 놓은 정도라면 얘는 타임지를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이제 논술이고 그냥 지문 넣고 야 여기서 내용 뭐야? 이거 내용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약술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수리약술이 됐든 인문약술이 됐든 약술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준비시켰다고 하시면 저희 학원에 논술로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국어나 수학 수업 듣게 하세요. 왜? 여기는 이 약술논술은 다 수능 특강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EBS 정리해 주는 걸 듣는 게 지금 약술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국어 수학 수업 듣게 하세요. 근데 얘는 논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수리논술, 인문논술은 무조건 논술 수업을 들어야 된다. 안 듣고는 못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수리도 똑같고 인문도 똑같은데 대충 2시간 정도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수학 문제는 이제 아까 수리논술까지 묶어 말씀드릴게요. 수리논술은 여기에 2문제, 3문제 정도가 있는 거고 인문도 마찬가지로 2문제, 3문제 정도가 있는 겁니다. 글자 수 맞춰서 쓰는 거다. 다만 보신 것처럼 가천대와 상명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약술논술을 하는 학교는 문항수가 많은데 시간은 더 짧죠. 그래서 단답형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뭐 100자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답 거의 한 줄 정도로만 쓰면 돼요. 그냥 이건 주제가 뭐 이건 뭐다. 계산했더니 얘는 정답이 얼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라 얘는 짧은데 문항수가 많고 얘는 긴데 문항수가 적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들 글자 수 제한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글자 수 제한에 맞춰서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수 제한에 맞춰서 글을 쓰면 됩니다. 원고지로 주고 그 원고지에 쓰는데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학교 성대 미제시라고 돼 있죠. 이 학교는 분량 제한이 없어요.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라. 심지어 원고지도 안 줍니다. 그냥 줄로 돼 있는 걸 줘요. 노트처럼. 그래서 다른 데는 원고지를 줘서 글자 수가 넘어가면 감점이 시작됩니다. 글자 수가 부족해도 감점이 됩니다. 인문논술의 경우에. 대신에 이제 수리,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성균관대가 아니라 연대 마지막 문제 미제시인데 여기 제가 뭐 붙여놨죠? 수리. 그래서 수리는 인문수리든 아니면 자연계술이든 수리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과정을 다 쓰면 되는 거고 문과의 경우에 인문논술은 이렇게 글자 수 제한에 맞춰서 문제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교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넣어놓은 요 자료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수리논 선생님 자료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제가 요거를 올해 당장 오늘 오전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한 겁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실 학교가 어디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학교 중에서 특이한 데가 서강대. 아까 이 서강대가 왜 교과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바뀌어요. 교과 없어요. 교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신여대 교과 안 들어가요. 논술 이거는 인문자연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기준은 문과만 이런 거고 자연계가 아니라 인문자연 다 합니다. 인문자연 다. 얘네는 논술 100%예요. 이 뒤에 슬러시 넣고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술논술. 이건 약술논술 되고 여기는 지금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 보는 학교. 그래서 서강대나 성신여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비중을 뺐어요. 그냥 논술로만 뽑겠다. 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학교 중에서 경기대가 원래는 60%였어요. 논술 60에 내신 40이었는데 얘네도 지금 90대 10으로 바꿨어요. 즉 내신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더 줄이고 있는 중이다. 그냥 얘의 논술 실력으로만 뽑겠다. 대학이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내신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거.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영재고나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외고 애들이 잘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친구들은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인원 모집단 자체가 숫자가 적은데 거기서 4%를 끊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과가 만약 한 학년에 200명이 있다고 치면 사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쳐도 200이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뭘로 갈려져 있냐면 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외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영어과 따로, 독일어과 따로 다 따로예요. 거기서 내신을 산출하는데 이게 수능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수능과 내신의 1등급 산출 방식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은 동점자가 만일에 4%에 걸려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4%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봤더니 퍼센테이지가 5%가 넘어가더라. 저 동점자가 숫자가 막 몇만 명이 나왔다. 다 1등급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내신은 동점자가 나오면 다 등급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점자를 놓고 1등급을 그으라 그러면 수능은 여기서 긋는데 내려서 2등급을 그 아래로 내리는데 내신은 반대로 역으로 동점자를 다 떨고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라고 해도 3%가 안 될 때가 있어요. 4%가 나와야 되는데 1등급이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 3등급, 4등급을 맞아도 아까 전에 왜 우리 저 입시 소장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표준 편차와 성취도를 보면 아무리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도 얘는 외고고 얘는 과고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학생부가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 이수단위가 일주일에 17시간이래요. 여기 일반 교육에서 영어를 17시간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수단위가. 그럼 이건 100% 외고입니다. 이걸 외고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외고를 가린다고 외고를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봤더니 막 영어도 배우고 교과 봤더니 뭐 중국어도 시험 받고 일본어도 시험 받고 외국어만 한 3-4개 봤어요. 이거 외고잖아,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그걸 평가하는 이제 이를테면 입학사정관이 외고다 과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이 친구들은 아마 1등급 맞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외고 과고 애들은 3, 4등까지 다 학생부 종합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보세요. 이제 그 뒤에입니다. 지금 이 네 대학이 내신이 30% 반영되는 학교예요. 내신이 30%. 그 중에 이제 동국대와 중앙대는 비교과가 지금 10% 들어가는데, 이 비교과가 뭐냐면 별거, 논술의 비교과는 별거 아닙니다. 출석이에요. 그냥 출결. 얘가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어차피 학생부로 뭘 쓰지도 못해요. 지각에 결석이 있으면. 그러면 비교과는 출석이니까 얘는 별거 없고, 여기 지금 교과 보이시죠? 이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30% 들어가는 학교들입니다. 다. 자, 보실게요. 1등급, 동국대는 예를 듭니다. 1등급은 200, 2등급은 0.6점 차이예요. 이거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1, 2점씩 깎입니다. 이 띄어쓰기보다 못한 거예요. 1, 2등급 차이가. 그런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는 애는 당연히 저 논술을 쓰지 않아요. 2등급 나오는 애도 논술을 잘 안 쓸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등급이 넘어가면 다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점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은 3, 4, 5등급 애들이 쓰는데, 자, 이제 외고예요. 외고. 1등급은 지금 이과에 1명이에요. 2등급 이과에 2명이에요. 대부분이 3, 4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아까 어디 쓴다고? 학생부 종합을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럼 외고에 남은 애들이 어디냐면 5, 6, 7인데, 여기는 어차피 과목 발췌해가지고 점수 환산해가지고 내는 거라 외고 5, 6, 7등급 친구들은 논술도 못 써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외고, 과고, 영재고는 논술 전형을 잘 응시하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은 잘 응시 안 해요. 왜? 3, 4등급 나오면 학생부 종합 쓸 거고 5등급 나오면 논술에서 못 해요. 점수가 이렇게 격차나는 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가 과고가 아니라 과고 하랩이라도 얘들 내가 수리 논술을 다 맞춘다 하더라도 이 점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머지 애들은 준비 안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차피 외고, 영재고, 자사고 애들은 논술 잘 안 씁니다. 이게 제가 단연간의 경험상 저는 이제 안양에서 이제 학원강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논술을 했어요. 그 안양 지역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외고가 4개가 몰려 있어요. 과천외고, 안양외고, 경기외고, 그 다음에 상남외고. 이 다 바운더리 안에 경기외고. 5개 내내. 그 다음에 수원외고까지 6개. 이 외고 애들 나중에 원서 쓸 때 제가 원서 써주면 3등급, 4등급 다 학생부 종합이에요. 5등급 저 논술, 근데 번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점수가. 이거는 뭐 학교 이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게다가 단번에 보세요. 이 동국대만 해도 상위 10과목, 이게 무슨 뜻이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다 쪼개는 다음에 네가 점수 제일 맞은 거 10개만 갖고 와. 10개만. 10개만 갖고 와. 중앙대는 더 줄여서 야 5개만 갖고 와. 내 그 점수를 어떻게 해줄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신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논술로 가는 거예요. 논술은 그냥 논술로 가는 겁니다.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저희 아이가 평균 냈더니 5.7등급인데 그럼 5.7은 5등급인가요? 6등급인가요? 예, 5등급이에요.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5점 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5가 중요한 거예요. 6점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거면 1학기 성적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내신을 어차피 망쳐놨으니까 논술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망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5등급 안으로는 들어가도 노력해야 한다. 물론 3등급까지 가면 제일 좋고 0점 몇 점이라도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수능 최저인데 일단 제가 인문계는 모든 학교 최저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자연계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의대만 빼고. 의대면 좀 더 빡셀 거고. 의대만 빼고 다 똑같을 건데. 자, 이제 요것도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국수 0, 탐 1, 중 2개합 6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탐구를 2과목 보죠. 수능에서. 2과목 중에 한 과목 성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래서 국수 0, 탐 한 과목 중에 2개를 골라서 6등급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탐 1이 아니라 탐2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뭐냐? 2과목 평균이에요. 탐 1은 그 중에 한 과목만 고르면 되는데 탐은 2과목 평균이라 얘는 좀 더 빡세요. 왜? 2과목 다 잘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얘가 2등급, 3등급이다? 그럼 2.5등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경희대를 지원하는데 나는 경희대 인문을 지원할 거야.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예를 들어서 영어 2등급, 탐구 하나 2등급, 3등급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럼 얘는 최종 몇 등급이냐면 2개와 5등급이니까 가장 잘 본 거 요거 2개 고르면 4등급에서 더 넘기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얘가 4가 나왔어요. 그러면 2개와 5등급이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지만 최종 조합은 이 2개 평균 2.5해서 얘는 4.5등급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좋은 걸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한국사라고 붙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다 맞췄는데 한국사 6등급 나오면 탈락입니다. 한국사 필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애가 다 맞췄는데 한국사를 한 문제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냥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 아래쪽에 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직업 탐구가 있어요. 직업 탐구. 수능에 5만 개 다 있거든요. 재외국어랑 직업 탐구까지. 만일에 얘는 탐구를 보기 싫고 직업 탐구를 보고 싶다. 그 점수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직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균관대. 이제 성균관대 가면 좋잖아요, 아이가. 이 성균관대는 올해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 성균관대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그러면 우리 애는 이과인데 인문논술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저 아까 보시는 법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죠? 탐이라고 돼 있는 건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다는 얘기고 수라고 돼 있는 건 네가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파이널에도 이과인데 인문논술 2개를 쓴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논술 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뭐 문제는 아니니까. 애가 수능 가지고 영 자신 없으면 인문논술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이과인데 수학을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수리논술도 안 되잖아요. 수학도 안 되니까 정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버리고 이과인데 수학을 버리고 인문논술 준비할 수 있어요. 얘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애는 문과인데 상대적으로 수학을 좀 잘해요. 그러면 아까 문과 시험에서 수리논술이 붙어있는 걸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문과애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못하니까. 근데 얘도 우리는 수학을 더 잘해요. 그러면 인문논술을 안 보고 수리논술을 봐도 됩니다. 그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성균관대 보이시죠? 그래서 자연전자공학 건설 이게 나온 게 자, 원래 자연전자공학 건설은 이과 계열이니까 수리논술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올해부터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을 문과, 이과를 통합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기로 했냐면 정원 중에 몇 명은 자연 계열인데 인문논술로 뽑겠대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학을 좀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는 이과인데 대학 가기 힘들어. 그러면 아까처럼 수학을 버리고 나머지 조합 맞춰서 인문논술 준비하면 인문 쪽에 있는 과를 가야 되는데 저 대학은 그게 아니라 자연계열과도 지원할 수 있다. 네가 수학을 못해서 그냥 버려. 대신 논술 준비해. 인문논술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뽑아줄게. 다만 이제 이게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이 최저합에 이 과들은 수학은 필수로 넣어라.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3개 합 6등급이니까 국어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 나와요.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못해도 칠 수 있다고요. 인문논술로. 전자공학, 건설, 소프트웨어 이런 데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다 대학들은 이렇게 이화여대는 인문의 국어가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건 필수고요. 중앙대 보세요. 중앙대는
영어 2등급도 1등급까지 뽑아줄게. 1등급을 해줄게. 2등급 나왔어? 아, 넌 1등급이야. 이해됐죠? 저건 저 수리도 똑같습니다. 저거. 이제는 최저는 의대 계열을 빼고는 인문하고 수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해봐야 몇 합은 똑같은데 그의 합 몇이 하나 차일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인데 보신 것처럼 광운대 가실 만한 데가, 그 다음에 또 아주대, 뭐 연세대 있고요. 이해됐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인하대까지. 이 학교들은 최저 없이 쓰는 겁니다. 최저 없이 쓰는 거. 그래서 이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아요. 왜 낮냐? 쫄려서 못 씁니다. 애들이. 쓰고 싶은데 여기 썼다가 광탈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오히려 역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이거 어차피 눈치게임이라서. 눈치게임이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문과 이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추천조합은 수능 전에 논술을 하나는 봤으면 좋겠다. 논술을 준비한다면. 왜? 고사장 분위기도 좀 알고 어떻게 되는 프로세스인지도 좀 알고. 문과도 이과 다 똑같아요. 그걸 먼저 체험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를 쓰는데, 기왕에 수능 전에 쓸 거면 좋은 대학을 써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수능 이후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합들을 잘 생각해서 쓴다. 합들을 잘 생각해서 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요거는 이제 인문 논술 유형인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유형도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물어보신 거. 아니, 대학을 타겟팅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인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제가 넣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비교 분석이 이제 사실은 요약 설명보다는 비교 분석이 인문의 첫 번째인데, 저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 1번 문제, 그 다음에 이화여대 1번 문제. 그런데 성균관대 3번 문제는 자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학이든 한 가지 유형으로만 내지도 않고 어쨌든 학교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성균관대가 목표라서 성균관대를 타겟팅 할 거야 라고 하면 성균관대 유형을 배우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다 걸쳐져 있고 거다 제일 큰 거. 이제 인문논술도 그렇고 수리도 그런데 예를 들어 고대에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2년 뒤에 성대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주제의 글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학교 저 학교를 다 써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대가 목표라고 하지만 성대 유형에 결국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하고 논술 상담할 때 뭘 하냐면 얘가 맞는 유형으로 쓰게끔도 같이 봐드립니다. 아니, 맞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대는 자료 해석하고 이제 성대는 비교 분석, 비판 평가, 대안 의견, 자료 해석 이 네 문제가 다 나오는데 성대는 대신 글자 수 제한이 없으니까 쓰기가 좋아서 네 문제가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비교 분석과 대안 의견만 나와요. 이 대안 의견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해결책 제시하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비판 평가를 잘 못해. 대안 평가는 제안 의견은 잘해. 그러면 이걸 다 있는 학교보다는 이거 두 개를 물어보는 학교가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연습을 다 시켜보고 목표의 학교도 중요하지만 얘한테 맞는 공부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맞는 쪽으로 원서를 써드린다. 왜냐면 그건 학교 담임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학교 담임쌤은 얘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문제를 푸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수업을 하니까 얘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써준다. 그리고 이제 요게 현재 논술 전체 다 확대가 됩니다. 올해 국민대가 새로 나오고 서울대가 곧 발표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완화됐어요. 최저 다 작년보다 낮게 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다는 사실을 학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국어, 사탐, 교과서, 연계교재, 연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인문논술은 국어보다는 사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은 다 사탐이라서. 특히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그리고 통합사회. 여기 있는 지문들이 대다수가 나와요. 근데 그걸 낼 때 어디 걸 내느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긁어서 내요. 써져 있어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왜 채점 기준, 자, 우리 애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처, 성균관대 입학처라고 검색해 보세요. 오늘 가서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성균관대 입학처라고 검색을 딱 때리면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말고 입학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 가면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불법이에요, 이거. 무조건 교육부에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면 우리 학교는 어떤 논술 시험을 지향하고 이런 글쓰기를 바라며 채점 기준은 이렇게 된다고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 애가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 입학처 가셔서 논술 가이드북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게끔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꼭 하나 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5월에 입학처를 또 들어가 보셔야 돼요. 모든 그의 입시는 5월에 정리가 됩니다. 3월에 나오는 건 가안이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건 가안이에요, 다. 가안이고 자세한 전형 방법이나 등급 컷 등은 5월에 확정. 네, 5월 말쯤입니다. 6평 직전에. 5월 말쯤에. 5월 말쯤에 들어가면 확정 그 올해 입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시 몇 명 뽑고 정시 몇 명 뽑고 어떻게 전형하고 뭐 할 거고 뭐 등급이 어떻게 다 그 써져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킨 다음에 대학별로 나누어서 수업한다. 논술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은 토요일 저녁 7시고 수리는 일요일 날 오후 1시. 수리는 일요일 오후 1시. 다시. 수리는 일요일 오후 1시고 국어는 인문 논술은 토요일 날 저녁 7시. 이때 보내주시면 되고 수업은 어쨌든 글을 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대1 대면 첨삭이라 인원 10명 미만으로 받을 겁니다. 선생님이 다 첨삭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거를 잘 쓰고 어떤 거를 못 쓰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인학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입시라는 게 팔라고 들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종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첫애를 키우고 둘째 할 때 나는 알겠거니 하고 와도 또 바뀌어 있어요. 용어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어요. 저희도 매년 보다가 놓치면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1, 2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시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논술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유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5월 달에 다 해줍니다. 가면 올해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야 하고 논술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 올려놔요. 올해 이렇게 문제 출제하겠다. 그래서 입시하고 좀 친해지려면 다시 한 번 더 무조건 입학처 홈페이지.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다 링크가 걸려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3년 내내 입학처, 3년 내내에 그게 다 실려있다. 다만 5월 말쯤에 가야 확정으로 실려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학원으로 하셔도 되고 입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돼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핸드폰 두고 있죠, 이렇게. 이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상담하고 안 되는 내용들 우리 소장님이나 수련 선생님들을 내가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연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논술 수업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설명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애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